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한약과 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한약을 먹기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약이 간에 나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한약이 간에 부담을 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약재는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음식이나 약으로 섭취해온 것들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약식 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음식과 약은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약으로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들 먹고 있는 생강, 도라지, 더덕, 쑥, 겨자, 대추, 연근, 죽순 이런 것들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한약재로도 널리 쓰고 있죠. 그런데 정말 모든 한약이 간에 나쁘다고 단정을 지으면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에서 나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과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어떠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약을 드시는 것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간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 간경화, 그다음에 이제 간암, 지방간,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간 이식을 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같은 양의 약을 해독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혈액투석 환자나 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한약을 드실 때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의해 가지고 한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에는 어떤 한약재가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민간요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진료 없이 병증에 맞지 않는 약재나 적정량을 초과해 가지고 복용한다면은 오히려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한약재를 조심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쓰는 부자, 초, 천호입니다. 이 부자라는 약재는요, 아랫배가 차고 수종 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옛날부터 민간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에는 간에 치명적인 아코니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또 우리가 천호초라는 약재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 천호초를 닭에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의 관절의 통증 그리고 이제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경우에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이런 약재들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임산부가 먹게 되면은 유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사약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들은 사약의 재료로도 썼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 없이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마장이란 약재, 우리가 삼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 금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변비약으로 예전에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죠. 그리고 이뇨제로 쓰는 목방기, 그리고 소염제로 쓰는 고삼, 그리고 기침할 때 쓰는 마두령, 조각자나 토목향, 대극, 감수, 파두, 맥각, 토근 이런 약재들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철저하게 한의사의 지휘 감독에서 쓰는 약재들입니다.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보관하더라도요, 법적으로 약장 안에서 특별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한약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약방의 감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감초도요,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감초는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지만 다른 약들의 독성을 해독시켜주고 조화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가 분명 좋은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적정량 이상의 다량의 감초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수분 배설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역시 또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려면 감초를 하루에 50g 이상 6주 이상 먹어야 되는데 한약 처방에서는 하루에 8g 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약 복용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용량이 아닌 다량의 감초를 넣은 건강차를 온 가족이 장기간 복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반면에 간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걱정과는 반대로 한약으로 간장 질환이 호전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만성 간염 환자에게 생강 건비탕을 3개월 이상 투여한 결과 간 기능이 평균 67% 정도 호전되었고 서울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오미자랄지 구기자, 인진 같은 그런 약은 간 수치를 낮춘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약재들이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소시오탕을 오래 전부터 간장 질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간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간 질환에 녹즙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문으로 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육달을에다가 방패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민간에서 많이 드시는 녹즙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기 쉬운 간질환 환자에게는 소화 흡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적정량이 아닌 대량의 비타민 A 섭취가 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녹즙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수치를 면밀히 체크해서 녹즙의 양과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이제 민간에서 인진숙이 좋다 해가지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인진은 황달이 생겨서 온 몸이 노랗게 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낫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인진숙에는 담즙 속에 있는 콜신, 비루비린 등 독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간을 깨끗하게 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성 간염으로 인한 식욕 부진과 피로감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인진숙도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드시는 용량이나 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칡불이라고 하는 갈근이라는 약재를 옛날에 숙취나 그 다음에 해열 그리고 간장 보호약으로 많이 활용을 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칡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카데킨이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도 나온 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칡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석류보다도 600배나 많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골다공증이나 갱년기, 폐경기 등에 매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모든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장기간 복용할 때는 중간에 간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되는 약이라면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항상 적정량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드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한약과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